2, 3도 변화만 해도 우리 일상에 큰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과거에는 0.5도에서 1도 정도만 평균 기온이 떨어져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1350에서 1850년 사이를 소빙기라고 하는데, 기온으로 봤을 때 0.5도에서 1도 정도 낮았을 뿐이었거든요. 소빙기 때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라시아 전역에서 한 1억 명 가까이 죽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들도 이제 소빙기 때 있었고요.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기후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빠진다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요? 네, 지금 우리가 한동안 사회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산업화라고 하면 1850에서 1900년까지의 그런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온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온도에 비해서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지구 생태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5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혹은 2도도 얘기를 했었죠. 그 파리 협정 이후로 2도 아니면 1.5도 이내로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은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2100년까지 3도 이내로 막으면 성공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됐고, 이제 온실가스가 지금 기온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출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고려했을 때 지금 기온이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바다가 지금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의 순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바다가 많은 열을 흡수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다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용 능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탄소 중립에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온은 앞으로도 쭉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봐도 지켜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설사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온도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이미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방출이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줄이는 데 성공을 해서 대기 온도가 좀 올라가더라도 바다에서 오히려 또 열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들어가는데 성공하더라도 대기 온도는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100년까지 3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고요.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1.2도 올랐는데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연재해의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3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기상이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고, 특히 저개발국, 미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내에서도 또 취약계층들은 큰 피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2100년에 3도까지 오르게 되면. 근데 만약에 혹시 4도 이상 오르게 되면은 그 상황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걸 넘어가는 순간 그 변화 속도가 갑작스럽게 빨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지구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저는 이제 초간빙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간빙기하고 전혀 다른 초간빙기의 상황으로 지구 생태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4도를 임계점에 가깝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6도, 5도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4도가 임계점인데 4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계점이 건너가가지고 초간빙기가 됐을 때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고, 그냥 4도가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물론 시뮬레이션은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한반도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은 기후 변화 때문에 땅의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농경을 할 수 없는 땅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고 살려면은 다 작물 같은 거 이제 식량을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부자들은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취약계층은 또 움직일 자원이 없어서 못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네, 올라가서 저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요. 좀 서늘한 곳, 농경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대대적인 난민들의 이주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4도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죠.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이 4도에 이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고, 이제 왜 임계점을 넘어가는 게 안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기후변화는 항상 있었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빈기, 간빙기가 이제 교차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한 80만 년 전 이후로 한 11만 년 빈기가 있으면 만 년 간빙기가 있고, 11만 년 빈기가 있으면 만 년 간빙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80만 년 이후로 대체로 뭐 빈기가 8번, 간빙기가 8번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빈기에서 간빙기로 가고, 간빙기에서 또 빈기로 가고, 또 간빙기로 가고, 또 빈기로 가고, 이런 그 자연적인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변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빈기의 지구 환경의 그런 여건이나 상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간빙기가 끝나고 다음 빈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이미 정보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 역사 전체를 돌아봐도 어떠한 간빙기 상태에서 더 온도가 올라가서 이름도 생소한 초간빙기 상태로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간빙기의 지구 환경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티핑 포인트나 임계점을 건너가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은 어려울까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파리 협정 이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네. 1.5도 이내로 막아야 된다, 2도 이내로 막아야 된다 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사실은 선진국들이 자기네들 책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은 자기네들도 선진국들을 하고 비슷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기후 위기나 생태계 위기는 다 선진국들이 저지른 거고, 우리가 너네들이 저지른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에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도 일단 너희들 정도로 일단 잘 살고 보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대기의 온실가스량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인도나 중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같이 인도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기 중에 온실가스량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동시에 이거는 의견이 되게 분분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골든타임도 거의 생각하시고 어떻게 멸종을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제 가연 같은 거 할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의 대전환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무절제한 소비, 그 다음에 과도한 에너지 사용,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소비를 절제하지 않거나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뭔가 범죄와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다음에 이게 마치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심에 찔리는 그런 행위가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환경 보호나 이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게 정립이 되는 거죠. 인류의 시기에 걸맞는. 그렇게 되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인간이 사라지겠지만, 멸종이 안 된 종은 없으니까요. 멸종이 언젠간 되겠지만, 그 멸종이 되는 시기를 훨씬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인간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좀 더 오랜 시간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거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뭐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미래에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과거 사례를 좀 소개를 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일부 이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 같은 경우는 뭐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하고 3도 상승하고 뭐 이런 게 뭐가 대수냐. 하루에도 막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그 온도 차이도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데, 2, 3도 평균 온도 오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평균 기온 2, 3도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뭐 일교차, 뭐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하고 뭐 10도 이상 벌어지는 거, 뭐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2, 3도 변화만 해도 우리 일상에 큰 그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과거에는 0.5도에서 1도 정도만 평균 기온이 떨어져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가 이제 소빙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1350년, AD 1350에서 1850년 사이를 보통 우리가 소빙기라고 하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중세 온난기랑 비교했을 때 소빙기 시기는 기온으로 봤을 때 0.5도에서 1도 정도 낮았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소빙기 때 뭐 엄청나게 많은 사회 변동이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유럽의 예를 들면은 소빙기 때 흑사병이 들어와가지고 유라시아 전역에서 한 1억 명 가까이 죽었고요. 30년 전쟁. 30년 전쟁은 사실 카톨릭 세력하고 개신교 세력 간의 그런 알력 다툼인데, 형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배경을 놓고 보면은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져가지고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게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게 전쟁으로 비화됐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와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큰 대기근은 다 이 소빙기 시기에 있었는데, 특히 경신 대기근이나 을병 대기근 같은 대기근이 17세기에 있었고요. 17세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먼도극석이라고 하는데, 먼도극석이의 뜻은 뭐냐면, 먼도는 사람 이름이고 천문학자 이름이고, 극석이라는 것은 흑점이 굉장히 적었던 시기거든요. 이제 태양 흑점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아주 조금 떨어지는데, 그 기온 하락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조선의 경신대기근 때 뭐 100만 명 이상 죽고, 아니면 이제 유민으로 떠돌거나 화적대가 되거나 그러한 이제 사회 혼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을병대기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들도 이제 소빙기 때 있었고요. 19세기 초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삼정이 문란했던 시기, 그 다음에 탐관오리가 상당히 전행을 저질렀던 그런 순조, 헌종, 철종, 이 시기가 상당히 이제 조선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인데, 이때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달등극석이라고 해가지고 흑점수가 굉장히 적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흑점수가 적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농경이 잘 안 되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전염병이 확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그래서 19세기 요 초반에 1800년대 초반에 많은 밀란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밀란이 홍경래의 난이고요. 이렇게 과거 기후변화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고,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과 0.5도에서 1도 정도 온도 떨어지는 그 변화였는데, 물론 지금보다 훨씬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이니까 뭔가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이제 낮았을 때니까요. 그런 충격이 훨씬 배가 됐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0.5도에서 1도 변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3도 이상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져갈지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1.2도 올랐는데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연재해의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3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기상이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고, 특히 저개발국, 미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내에서도 또 취약계층들은 큰 피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100년에 3도까지 오르게 되면. 근데 만약에 혹시 4도 이상 오르게 되면은 그 상황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걸 넘어가는 순간 그 변화 속도가 갑작스럽게 빨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지구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저는 이제 초간빙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간빙기하고 전혀 다른 초간빙기의 상황으로 지구 생태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4도를 임계점에 가깝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6도, 5도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4도가 임계점인데 4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계점이 건너가가지고 초간빙기가 됐을 때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고, 그냥 4도가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물론 시뮬레이션은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한반도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은 기후 변화 때문에 땅의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농경을 할 수 없는 땅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고 살려면은 다 작물 같은 거 이제 식량을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부자들은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취약계층은 또 움직일 자원이 없어서 못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네, 올라가서 저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요. 좀 서늘한 곳, 농경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대대적인 난민들의 이주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4도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죠.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이 4도에 이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고, 이제 왜 임계점을 넘어가는 게 안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기후변화는 항상 있었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빙기, 간빙기가 이제 교차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한 80만 년 전 이후로 한 11만 년 빙기가 있으면 만년 간빙기가 있고, 11만 년 빙기가 있으면 만년 간빙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80만 년 이후로 대체로 뭐 빙기가 8번, 간빙기가 8번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빙기에서 간빙기로 가고, 간빙기에서 또 빙기로 가고, 또 간빙기로 가고, 또 빙기로 가고, 이런 그 자연적인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변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빙기의 지구 환경의 그런 여건이나 상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간빙기가 끝나고 다음 빙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이미 정보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 역사 전체를 돌아봐도 어떠한 간빙기 상태에서 더 온도가 올라가서 이름도 생소한 초간빙기 상태로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간빙기의 지구 환경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티핑 포인트나 임계점을 건너가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생각과 가치의 대전환을 이루는데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공정과 공생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미래 세대 또한 이 거주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후 정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기후 위기, 생태계 위기는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식물하고 동물도 살고 있고, 우리가 우리 이익을 쫓아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은 동물하고 식물에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연 환경에도 피해를 줍니다. 뭐 하천이나 숲이나 강이나 바다나 뭐 이런 다른 자연 환경에도 피해를 줄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지구 환경을 막 교란시키게 되면은 미래 세대는 다 망가진 지구를 물려받게 될 테니까 그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겠죠. 굉장히 우리를 원망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미래 세대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그런 욕심만 차리는 그런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 한국은 이미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저희도 국가의 섬나라나 가난한 저희도의 섬나라나 가난한 국가들은 이런 기후 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저개발국이나 어떠한 국가 내 취약 집단은 기후 위기에 훨씬 더 많은 충격과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익만을 추구한다면은 그런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그런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모든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 연결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저희도에 살고 있는 미개발국의 취약계층들도 그들이 이제 고통을 겪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그 영향력이 오게 돼 있다. 우리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너무 자기 이익을 쫓다 보면은 인간사회 전체가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기후 위기가 심각해져가지고 저희도는 곤충하고 파충류만 살 수 있는 땅으로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저 위에 시베리아, 알래스카,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가 러시아, 캐나다, 그다음에 남반구의 뉴질랜드 뭐 이 정도만 남아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 사람들만 몰리겠습니까? 포유류들도 다른 동물들도 다 위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포유류와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시대의 도래를 막는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이 책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제목만 봐서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인류세의 그 속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인류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교란, 인간의 자연환경 교란이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시대의 이름이 인류세다. 물론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간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시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인류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뭐니도 중요한 건 기후변화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문제, 종다양성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난민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인류세 위기,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제 나름의 대답을 책 말미에 이렇게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앞으로 나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 스스로 뭔가 생각이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히 책의 가치는 다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인류세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이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 기후위기만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도 문제고 환경오염도 문제고 난민 문제도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기후의 지구온난화 1.5도, 2도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3도 상승하는 거 요것만 막아서는 우리가 미래에 거주 가능한 지구를 가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생태계도 생각하고 환경 오염 문제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 난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야 미래의 안전한 지구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인간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이 책에다 옮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